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추계학술대회 세션 2 지역병원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주제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시작에 앞서서 오늘 저는 공동 좌장을 맡게 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그리고 대한중소병원 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필수입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지역병원협의회 공동회장이고 전남대표 맡고 이윤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질문은 오늘 세 분께서 연자로 나올 예정이십니다. 모든 질문은 세션 2 강의가 모두 종료 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강의장에 위치한 Q&A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병원의 역할과 방향, 첫 번째 강의는 실제 경영 위주의 상호 협력을 통한 지역 중소병원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대한지역병원협의회 공동회장님이신 부산시회장이신 박원욱 원장님께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욱 회장님께서는 대한지역병원협의회 공동회장이시고 부산지회장을 맡고 계시면서 부산 박원욱 병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대한지역병원의 중소병원 살리기 TFT를 좀 참고하고 계시고 부산광역시의사회 수영구사회 고문을 맡고 계십니다. 대한척추외과학회 부울경 지회장을 맡고 계시고 대한척추외과학회 편집위원을 맡고 계시고 아시아태평양 미세척추수술학회 현재 보드 멤버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자, 박원욱 원장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목이 이게 이해를 더 하시기 쉬우려고 그러면 상호 협력을 통한 실제 경영 위주의 중소병원 발전 방안 이러면 아마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 주제를 맡은 게 뭐 제가 평소에 강의하던 거 이런 내용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개원한 지 약 8년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대학 교수도 하다가 뭐 봉직도 하다가 이제 개원을 이제 했는데 실제로 개원 경영을 해보니 너무너무나 힘든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과 경험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시간이 30분 배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좀 늦게 시작한 게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제 명함에 있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뭐 제가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개원 전하고 개원 후하고 너무 달라지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다 이제 의료에 대한 게 제 개원 전에는 의료에 대한 내용만 사실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개원 후에 제 명함은 이렇게 의료 쪽보다는 밑에 보시면 뭐 경찰, 검찰, 소방서, 세무서 뭐 이런 게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개원을 해보니까 이게 이런 걸 안 하면은 사실 어렵더라고요. 저희 병원은 사실 큰 병원이 아니에요. 척추관절 위주로 하는 병원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97베드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정말 전형적인 중소병원이죠. 그런데 이 중소병원 저희 구 안에서도 절대 크지 않은 병원에서 이런 걸 많이 맡아야 이 병원이 운영이 되는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환자 위주로 보다가 이제 개원이 8년이 지나고 관리하는데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원내 관리도 그렇지만 밖으로 더 많이 뛰어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점점 오는 게 좀 답답한 마음도 사실은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세션이 이쪽이 있고 저 B룸이 있는데 병원이 잘 되고 이러면은 B룸에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써도 돌아가져야 되고 이랬는데 실제로는 저기 많이 가셔야 돼요. 이게 사실 오는 분이 별로 없어야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아마 다른 분도 비슷할 건데 글자가 좀 작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의학 교육 외에는 뭐 받은 게 없죠, 사실 대부분이. 그래서 환자 치료 외에는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 병원에 수입이 없고 병원 외에는 그동안 환자 치료만 하고 살아왔고 그래서 환자가 잘못되면은 일단 가족보다는 환자가 우선이었죠. 그리고 의학은 논리적인 학문이라서 의학 외에 사실은 거의 모든 걸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그렇겠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기대와 칭찬만 받고 살아왔죠. 그래서 남들이 우리를 비난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리고 우리는 환자 말을 거의 대부분 환자가 거짓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환자 말 믿죠.
환자 말을 항상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누가 말을 하면 기본적으로 믿어요. 그래서 저도 사기를 여러 번 당했죠. 그래서 이런 트레이닝, 정신적인 트레이닝을 받을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 정신적으로 여류고 멘탈도 약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도 마찬가지, 남들이 요구하면 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손해도 많이 봤죠. 근데 개원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 병원 전체 매출에 뭐 관심이 없었잖아요. 뭐 단지 내 가족, 뭐 내가 어떤 수를 할 줄 아는가, 뭐 이런 나의 여가 생활 이런 것만 신경을 쓰다가 이제 개원을 해놓으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에 부닥칩니다. 그래서 나는 남을 고의로 괴롭힌 적이 없는데 정부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 정부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복지부, 심평원, 노동부, 환경부, 시청, 구청, 소방서, 보건소 이런 데 전부 다 우리가 다 제재와 제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 보험회사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좋은 기업이다라고만 생각했던 그 대기업 보험회사가 이제는 병원들과는 정말로 대립되는 회사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고, 개원하다 보니 왜 이렇게 챙겨야 될 일이 많지? 다 느끼실 거예요. 왜 모든 직원은 저에게 월급 올려달라는 말만 할까? 정말 마음 편한 날이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을 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원할 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이제 교수를 한 10년 하다가 그다음에 봉직 생활 9년 하다가 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원하는 방법은 가업 승계하는 것도 있고, 뭐 의원 개원하다가 하신 분이 있지만은 뭐 대부분의 이제 봉직이나 교수를 하다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나는 언젠가 개원을 할 것이다. 남 밑에 있어서 나는 개원한다. 우리도 뭐 공동 개원할 때는 우리도 남들처럼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아마 개원을 할 겁니다. 개원하는 방법은 개원했던 병원을 인수하거나,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이제 퇴직금이나 보상 비용도 다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대해서 제 후배들이 굉장히 고초를 겪고 있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이걸 챙기지 못해가지고요. 그다음에 개원 중인 병원의 지분 투자, 이것도 역시 위에 퇴직금, 보상 비용 이거 다 생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원 경영을 경험으로서 건물 지어서 병원 개원하는 분도 계시고, 저처럼 이제 봉직을 하다가 처음부터 병원을 시작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 적어놨죠.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 시행착오를 겪었었어요. 어쨌든 개원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2017년 이제 8월 9일 날 문재인 케어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8월 31일 날 의료계가 굉장히 불만이 많으니까 한마디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의료계를 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딱 답을 했단 말이에요. 11월 달에 다시 이제 송영애 복지부 비교관리팀장, 그 당시엔 그랬죠. 이분이 의료계에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사실 이게 뭐 한마디 왔다 갔다 하면서 의료계 이 정책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분도 문재인 케어로 망하는 병을 없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은 아주 멋지게 해서 그럼 잘 되겠지라고 시작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2018년 10월 2일 날 이 보건산업진흥원 발표는 100병 상당 병원 수입은 상급 종합병원 169억, 밑에 보시면 종합병원 71억, 병원은 24억이고, 이거는 상급의 14.5%, 종병의 34.5%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의원은 18억인데 그래도 병원의 75% 정도 돼요. 그래서 병원이 가장 열악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올해 9월 9일 날 나온 겁니다. 문재인 케어발 건보가 자꾸 악화가 되니까 지출을 8조를 줄일 거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거는 어떻게 줄입니까? 삭감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한편 근데 의료 서비스 종사자는 우리는 사실 이 사회에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2018년도 보건산업진흥원 발표 의료 서비스 종사 68만 5천 명이에요. 즉 고용 유발 개수는 이게 뭐냐면은 매출 10억 원을 올릴 때 직원을 몇 명을 고용을 하느냐 하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그게 19.2예요. 제조업이 8.8이고 IT 산업 3.7이에요. 한편 4대 보험 진료비 및 비급여가 합해서 2016년도 기준으로 87조 원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인이 낸 의료 보험료는 313조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생보사 직원은 25개 회사 합해서 2만 6천 명. 밑에 보시면은 의료계는 68만 5천 명 고용하는데 87조 원의 매출이고, 보험사는 2만 6천 명 고용하는데 313조 원이에요. 이 의료 서비스업이 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아주 탁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우리를 이렇게 괴롭힐까요? 어쨌든 이런 여러한 상황을 해서 개원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혼자서 모든 걸 불가능입니다.
컨설팅 회사 뭐 어딘지도 모르고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또 뭐 제대로 할까 이런 것도 생각하죠. 그 당시 제가 개원할 때는 컨설팅 회사 많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행정 책임반 자격을 영입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개원을 시작할 때 이런 거를 아마 개원하신 분들은 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읽기도 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여기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개원할 때 저는 이게 생각 못한 것도 사실은 있어요. 하여튼 여기 부지 건물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분야하고는 좀 다른 거지만 하여튼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노무 세무 회계는 아마 오늘 이렇게 강의가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정부 지원금이 나오는데요. 병원에 대한 거는 간호등급, 간호간병, 수술 회복실, 치료식, 영양관리로 검사실 질가산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 지원금이 나옵니다. 혹시나 모르시면 이것도 챙겨봐야 되거든요. 받을 건 다 받아야죠. 그 다음에 모든 회사에 주는 게 노무지원, 세무지원인데 이제 노무지원은 이런 것도 있고 실제로 병원급 저희 이제 임원단에서 이게 이제 컨설팅하는 업체하고 했는데 이게 한 병원에서 뭐 3, 4억씩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3, 4억이에요. 3, 4억. 1년에 3, 4억. 크잖아요. 그죠?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무지원. 이런 자료는 원하시면은 뭐 적으실 필요 없고 다 제가 드릴 수 있거든요. 전 드릴 수 있으니까. 특히 여기 비밀스러운 내용은 없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뭐 다 드릴 수 있고요. 저 임원진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이런 건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이런 걸 챙겨야 되고 그래서 뭐 지원금도 좋네 뭐 등등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실제로 2018년에 이게 동그란 데 쳐놓으면 최초로 병원 폐업이 개원보다 많아졌어요. 실제로 2019년도에는 폐업률이 113%가 됐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힘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오기 전에 이미 이 개인 회생 신청의 40%가 의사라는 거죠. 병원도 폐업도 급증하고 그래서 개인 파산, 회생, 태반이 의료 서비스라 이 말이고 다 힘들어진다는 거죠. 어쨌든 전 재산 투자해서 뭐 빚도 내고 해서 병원을 개원을 했어요. 그렇지만 2018년 5월달에 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의료기관 수익률은 300병상 이상 뭐 이런 등등 상급종합병원 3.5% 이렇게 되는데 160병상 미만이 0.3% 적자라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합해서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4.3%, 재료비 30%, 관리비 10%. 어쨌든 전체 의료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96.5%였고 여기서 기타 지출을 제외하면 의료기관의 순수익률은 1.2%라 이거예요. 사실 1.2%라 그러면은 저번에 신문에서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자영업자 폐업률도 아주 높고 자영업자 대표가 하시는 말씀이 수익률이 전에 20% 났는데 이제는 10%도 안 된다. 9몇 %밖에 안 되더라. 이래갖고 우리가 살 수 있느냐라고 신문에 나온 기사를 봤어요. 근데 의료 병원은 1.2%예요. 물론 잘 되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못 되는 병원 합해서 이게 평균이죠. 1.2%면 사실 이게 우리가 뭐 그냥 그 투자한 돈 갖고 그냥 은행에 놓고 놀면 되지 1.2% 하려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 사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은 수가를 올려달라고 이야기하면은 의사 월급을 낮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재부에서는 의사 월급을 낮춰라. 의사 월급 많이 주면서 적자 난다고 왜 이야기를 하냐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항상 아까 윤일규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자료를 가지고 정부를 대해야 되거든요. 자료와 통계를 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저도 개원한 지 이제 9년, 8년 됐는데 실제로 의사보다 제가 수입이 더 의사 한 명보다 수입이 더 적은 해가 제법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적자인 적도 사실 초창기에 있었고요. 한편 근데 9월 8일 날 발표된 거는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이 이제 1%대로 추락한다는 거죠. 병원이라고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갑니다. 그래서 병원 경영도 어려워져 가죠. 어쨌든 이런 문제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병원을 이제 시작했단 말이에요. 저는 8년 전에 시작했고 최근에도 개원하는 병원들도 있을 거고
아마 이 중에서도 개원을 생각하시는 뭐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하고 나니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항상 고민하는 문제죠. 또 다른 고민하는 문제, 어떻게 매출 올리지? 돈이 새고 있지는 않나? 직원들이 보고서 올라오는데 믿어도 되나? 직원들이 나가지 않을까? 어떻게 화합을 이룰까?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하는 뭐 환자 부탁, 내부적인 문제, 의료 정책 변화 신경 써야 할 일이 너무 많아. 항상 머리가 복잡하죠. 그래서 스트레스 강도는 제가 세 가지를 다 해봤다고 말씀드렸죠. 기간은 비슷한 것 같아요. 봉지기도 9년 해봤고 뭐 교수도 한 10년 했고 이제 병원장 8년 해봤으니까. 근데 스트레스 강도는 여기 봉지기 제일 쉬웠습니다 사실. 교수님도 제가 요즘은 좀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이제 뭐 논문도 많이 써야 되고 뭐 SCI도 올려야 되고 이제 일이 많아지니까 힘들어지는데 병원장은 지금 이 보십시오.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이거 뭐 누가 제 반박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 세 개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항상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기업을 잘못한 거 안 했나? 이런 고민을 사실 많이 해요. 어쨌든 합법적인 방법으로 규제를 맞춰서 머리가 뭐 깨부술 수는 없어요. 살아남아야 한다. 이 정도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나 하는 게 이제 고민이죠. 그래서 실제 경영을 제가 해보니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뭉쳐야 된다는 것을 정말 너무나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병원 협의회 작년에 10월 9일 날 되기 전에 이제 부산의 대표를 맡아달라고 연락 왔을 때 저는 고민을 별로 안 했어요. 이거는 누군가 해야 되고 뭉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모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동 구매는 장비 AS 이것도 하고 있고요. 백신도 하고 있고 명절 하는 선물도 뭐 이것도 거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의사협회 공동 구매 하고 있죠. 카드 벤사 이건 뭐냐 하면은 카드 체크하면은 거기에 뭐 벤사에 지급하는 돈이 카드 회사에서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카드 회사 그 벤사에서 의원에다가 이 스폰서를 하는 게 있습니다. 꼭 돈을 안 받더라도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헌 초기에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행정 책임자가 그걸 알면 자기가 떼먹기 일쑤고. 근데 공동 구매를 하면은 횡령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모임에서는 이걸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다음에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경험을 공유하는 건데 봉지기처럼 사실 병원장은 진료를 해가면서도 뭐 어떤 분은 논문까지 써가면서 또 경영을 해야 되죠. 그리고 매일매일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왜냐하면 빨리 끝내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성급하게 결정 내리는 경우가 제 경우에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고민이 있을 때마다 컨설팅 회사의 컨설팅을 받을 수도 없고 컨설팅 회사가 다 아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이 저희 모임인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컨설팅 회사 하더라도 의사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제가 초대 말씀드렸죠.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항상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해왔는데 논리적으로만 생각해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뭐 직원들 마인드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 직원들 설득하기 위한 프레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진료 보면서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논리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건 제가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린 건 다 제가 정리한 것들입니다. 급여 협상, 의사, 뭐 제 경험상 매출은 정액과 같으면은 보통 자기 급여, 네트 급여의 한 10배는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매출은 1억 하면서 뭐 월급은 2,500을 달라고 하는 도대체 억셉트가 안 되는 이런 요구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직원들 사이의 갈등, 또 직원들끼리의 패거리 문화, 원내 커플, 또 아래위 사람들의 이계 질서, 직원들 개인 성격으로 인한 직원들의 갈등, 또 인적 구성 자체로 인한 문제, 여직원이 훨씬 많죠. 그리고 병원장하고 오랫동안 같이 다니면서 친한 직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직원들과의 또 갈등. 그래서 병원장을 하면은 뭐 우리 병원장님 좋다, 정말 고생하신다 이런 것보다는 전부 비난만 다 받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위축되고 스트레스 받고 여기 웃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아마 공감을 하시는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마도 굉장히 많겠습니까? 심사실에 늦장 부리다가 심사를 자꾸 늦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나가버리면 그러면 새로 심사실 직원을 뽑잖아요. 그러면은 그 앞에 거는 내가 왜 하냐 나는 거죠. 자기 일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전자에게 나간 사람에게 네가 한 거 네가 마무리해달라. 그러니까 청구에게 뭐 몇 프로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심사 직원은 나가기 전에 전까지 일 다 마무리하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의사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경우가 있는데 발생의 기준을 할지 삭감되면 어떨지 감면 미수 계산할지 미리 계산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또 인센티브도 퇴직금 줘야 되거든요. 인센티브 만약에 100만 원이다 하면은 퇴직금에 110만 원 적립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인센티브에서 퇴직금 적립할지 이런 문제도 사실 고민하셔야 되고 세 번째 술자리에서 잘해줄게 힘들지만 조금만 참아줘 계속 있어주면 퇴직자들이 있으니까 좀 봉급의 일부라도 줄게 하고 말했다가 한 달 되지 않아서 나가버리는데 돈 안 준다고 실제로 노동부에 고발당했고요. 근데 이거는 달라는 금액이 30만 원 정도인데 제 경험상 7명 나갔는데 210만 원이잖아요. 근데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착수금 뭐 이런 것보다 더 적더라고 210만 원이. 뭐 돈 더 주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210만 원 주고 끝낼래요? 그랬는데 그래서 당연히 210만 원 주고 끝낼게 하고 이제 노동부가 협의를 했는데 돈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 노동부 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소송을 갔었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술자리 마치고 참석 직원에 차비 줬더니 이것도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 위원장이 지노는데 우리가 참 같이 놀아줬더니 뭐 차비도 안 주냐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직원들이 그냥 놀아주는 대상이에요. 연말 인센티브를 병원이 사실 적자를 가다가 이제 흑자로 탁 돌아서는 그 시기에 제가 직원들한테 한 1억을 풀었어요. 저희 직원이 뭐 그 당시에 한 70몇 명밖에 안 됐는데 1억을 풀었면 제법 많이 받았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태 기준, 출퇴근 근태 기준 이런 걸로 이제 1억을 풀었더니 저하고 친한 직원들이 어떻게 또 그 정보를 빼냈어요. 이거는 절대로 서로 알려주면 안 된다 했더니 또 친한 직원들끼리 저끼리 이야기를 하고 뭐 이래 다 알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격리 직원한테 철저히 입단속을 시켰는데 불구하고 격리를 살살 꼬셔서 자료를 다 빼내는 직원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왜 나는 이때까지 이렇게 했는데 쟤는 더 많이 주고 난 이것밖에 안 주냐. 완전히 병원이 난리가 났어요 그냥. 그래서 스트레스 너무 받더라고요. 돈 주고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래서 1년만 딱 주고 그냥 치워버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나 새 나가면 자료가 새 나가면은 이걸로 끝내겠다 해서 근데 새 나가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사실 병원, 의원 다 마찬가지지만 의료 소모품 특히 이제 급여되는 거는 이제 간납회사라는 것도 있고 한데 의료 소모품도 뭐 비급여도 뭐 간납회사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을 제외하고 이 비급여 이런 이제 소모품들이 이제 병원장들이 노력으로서 가장 전략할 수 있는 분야더라고요. 이게 저희 병원 이제 거래명세서인데 왼쪽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뭐 어떤 인조뼈죠. 이게 뭐 99만 원 돼 있는데 실제로 이게 다른 병원에 보니까 이게 한 30만 원 뭐 이 정도 때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99만 원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 동안. 그래서 이건 도저히 이런 걸 사실 잘 챙기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개원해서 제가 위주로 환자를 보고 같이 있던 제 후배 의사들은 놀고 있고 그래서 뭐 관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손해가 있었어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2019년 6월 24일 얼마 전 거죠. 근데 여기에 리젠실이라는 무릎 연골 재생제가 220만 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른 병원에 이게 120만 원에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병원장이 되면은 들어오는 물품 한 개 한 개를 다 챙겨야 돼요. 제 경험입니다. 이거 얼마 하대 됐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분명히 손해가 갑니다. 이런 게 모든 물품 전부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어디 다른 데서는 발표한 자료인데 병상 규모별 비급여가 보시면 알겠지만 100병상 밑에 그러니까 200병상까지가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납니다. 대형 병원은 이제 비급여 없이도 뭐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줄어들고 있고
근데 이 자료를 보면은 왜 이 100병상, 200병상 이런 규모가 자꾸 늘어날까요? 안 되거든요. 이 병원이 경영이 안 되니까 늘 수밖에 없어요. 늘어도 수익성은 이렇게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100병상, 200병상 밑에가 올라가니까 뭐 의료보험공단 이사장이나 뭐는 300병상 밑에는 없애겠다. 뭐 이제 반발이 심하니까 뭐 신규 진입을 막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제가 2014년까지는 별로 이 관여를 못했어요. 그것도 웃기는 일이죠. 근데 2015년에부터 이제 모든 물품을 제가 직접 계약을 했거든요. 제가 뭐 일이 많으니까 보통 이제 그 회사 사장을 10시, 11시에 오라 그래요. 옵니다. 10시에 내 방에서 보자. 어떤 회사는 10시 반에 보자. 밤 늦게 봐요. 그래서 협상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회사를 거의 한 달에 걸쳐서 다 불러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제가 직접 계약을 하니까 이 그래프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팍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뒤에 약간 늘은 거는 이제 비급여를 이제 좀 더 사용을 하니까 좀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은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술 재료대도 역시 2015년부터 제법 줄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밑에 이 세 번째 결론입니다. 모든 소모품을 병원장이 직접 계약한 이후에 수익이 증가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병원이 납품가 가장 싸다고 또 자신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보 공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병원은 굉장히 잘 사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얼마든지 우리말로 눌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게 정부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은 사실 우리 고객이잖아요. 환자하고 우리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환자한테 이간질을 하는 것 같은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걸 납품하는 업체들을 살려주고 우리가 죽을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적 책임도 있기 때문에 너무 좁을 수는 없어요. 이런 납품하는 업체도 같이 살아야 상생을 해야죠. 그렇지만은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망하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병원장님이 직접 관리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간납회사에 대해서는 여기는 법에 대한 것만 적어놨습니다. 이런 것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병원 시스템. 이건 저희 병원 예인데요. 고객 지원실을 사실 쉽게 말하면 전화 받는 직원이죠. 이때까지 제가 앞에서 일하던 병원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병원이 이렇게 썩 잘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직원을 선뜻 뽑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전화 받는 직원을 이 데이터 보시면은 2018년 8월 달 기준으로 보면은 부재 통화가 441건. 근데 직원을 채용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통화 부재권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고 총 통화량도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여기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데 작년 8월달에 수신 건수는 이렇고 어떤 이걸 그래프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통화가 이루어진 게 이제 85%로 늘었죠. 그래서 32%의 부재 건수가 감소를 했고 이거는 바로 이제 신원 건수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작년에는 448건인데 올해는 820명의 8월달 한 달에 신원 인원입니다. 실제로 이게 전화가 잘 받아지니까 신원 환자가 는다는 거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아요. 저희가 한번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신원 환자는 이게 매출하고 직접적인 연관된다는 거 아시죠, 그죠? 그다음 여섯 번째로 통계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전공과 병원끼리 얼마든지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뭐 민감한 내용도 있지만 그런 건 빼고라도 여러 가지를 통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7번도 중요하죠. 개인정보보호법, 의료 분쟁 소송, 뭐 의료 분쟁 조정위원회, 뭐 노무 분쟁, 세무 임대 의료법 등 이 법적인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보험사 소송 문제는 지금 맘모톰이나 뭐 페인스크램블러 이런 게 많죠. 지금 현재 이거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이 합법적인 로비 회사가 없죠. 그렇지만 아주 유명한 재밌는 영화가 미스 슬론이라는 합법적인 로비 회사인데 미국에서 이런 게 우리나라도 있다면 아마 의협 차원에서 뭐 할 수도 있을 거 생각하는데 아직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요즘 뭐 쪼개기 후원 이거는 뭐 불법적인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의료계 정책에 위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후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후원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 그 지역병원 워크샵 때도 한번 말씀드린 거고 저희 부산 그 창립총회 때도 말씀드린 건데 내용을 하자면 좀 길어서 제목 비슷하게만 하는데 조금 괜찮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것도 어디서 제가 뭐 따온 게 아니고 제 경험들을 정리한 겁니다. 제가 지금 저희 병원에는 행정원장이 없는데 행정원장을 영입하려고 이제 여러 군데 알아봤더니 월급이 얼마냐고 묻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죠? 그게 정상인데 실제로 묻는 거는 지불 체계가 어찌 되느냐, 자기 권리를 얼마나 줄 것이냐, 또 우리 납품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뭐 이런 것만 묻더라고요. 그거 뻔하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뭘 빼먹겠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제가 질문한 사람들이 그런 것밖에 안 해서 저는 이제 행정 책임자를 아예 안 하고 제가 아예 행정 일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책임자를 포함한 여러 직원들이 횡령 다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 제가 횡령을 좀 많이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려서 그런지 뭐 바빠서 그런지 하여튼 못 챙겨서 그렇게 했지만은 이런 게 많더라고요. 장비 AS 장비 구매할 때 2, 3년 보증 수리 기간 후 AS 계약 그 이후에 계약 회장님 조금만 빨리. 지금 몇 분 됐습니까? 지금 지났습니다. 30분 지났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를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제가 말하다 보니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AS 기간 AS를 만약에 300만 원 될 거를 600만 원 하고 자기가 받는 경우도 있고 견적서 조작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모품 멀쩡한 부품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간형 수정 이거 절대 허락하면 안 됩니다. 예? 나간 직원들 보니까 책상에 이게 몇 수십 회사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적어내고 그다음에 원무과 수납 직원 이것도 알아보셔야 되는 게 자기 카드로 결제를 해요. 누구 카드 결제했는지 모르죠. 환자 현금 받은 거를 자기 카드 결제하고 며칠 뒤에 자기 카드 취소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집니다. 자기가 그 치료비 먹는 거죠. 임대 비용도 금품 그 회사에서 금품 비용식적으로 지급하고 회사 판촉 비용도 다 있습니다. 식재료비도 횡령할 소지가 생기고 카드 깡도 하는 직원도 있었고 인쇄 비용도 짜가지고 더 받고 기름값이 뭐 회사는 비싸잖아요. 거기 가서 자기 포인트 적립하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병원 카드 마일리지 개인 용도로 사용 면접 선물 사면은 3부분 지급하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뭐 토는 카드리지 이런 건 별거 아니지만 절도가 많습니다. 뭐 문구료 모든 약 같은 맨 밑에 보시면은 그 킬보는 자기 집에 쓸만한 몽땅 병원에서 다 갖고 갑니다. 그런 직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 마인드는 아는 업체를 선정하면 병원이 의리되더라고요. 견적서는 3군데 이상 받고 밀봉해서 받고 계약서는 확실하게 말하는 거하고 달리 계약서를 또 바꾸는 회사도 있어요. 계약은 절대로 병원장이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거 봐주면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미노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되면은 나가면서 해작질하고 복수하고 뭐 이런 생각만 하고 바늘도둑 소독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되고 결국은 적반하장으로 병원장 공격합니다. 그래서 작은 거를 쓸 때 봐주면 안 된다는 제 경험이고요.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직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열심히 하고 뒤에서는 횡령합니다. 친하다고 좋다고 하는 직원, 자기가 친하다고 좋다고 좋은 직원은 꼭 아니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력서 받을 때 그 이전 병원이 불확실한 직원은 그 병원이나 그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직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뭐든지 확인하는 습관 들여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온빛이라는 회사에서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광고하려는 게 아니고 저희 그 지역병원 협의회 임원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다 지주로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을 만들어서 뭐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지역병원 협의회에 이걸 무료로 지금 상당 부분을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가 우리가 커뮤니티를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뭐 MD 파크라는 회사에서 의사 비즈니스 영역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뭉치면은 할 수 있다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모이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을 세분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진료 경험들을 공유를 하고 경영 경험들을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실제 경영에 도움되는 단체라는 인식을 줘서 회원병원을 확충해야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작년 10월 9일 날 창립 총회 때 이분은 의사하고 아무 관계없는데 김자혜 소비자 모임 대표가 조직화되지 못한 모임은 아무런 힘이 없기에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정부와 국민에게 알리려면 중소병원이 절대적으로 조직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